그 여직원 말이야. 임신했대. 점심시간이 끝나갈 무렵이었다. 왁자지껄한 사무실 안. 커피를 내리고 있던 김대리가 나지막이 입을 열었다. 그의 말에 몇몇이 고개를 끄덕이며 킬킬거렸다. 아, 그 사람 배 나온 거 보니까 벌써 몇 달은 된 것 같던데. 이 과장이 혀를 차며 말했다. 남편은 없지 않나? 미혼모인가? 아니, 결혼 반지도 안 끼고 다니던데. 그냥 사고 친 거 아니야. 박 사원이 거들었다. 요즘 세상에 무슨 그런 일이 다 있어. 나는 커피포트 앞에서 그들의 대화를 듣고 있었다. 사무실 한 구석에 있는 낡은 책상. 그곳이 바로 나의 영역이었다. 창밖으로는 회색빛 건물이 즐비했고 나는 매일 아침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그 풍경을 바라보며 앉아 있었다. 50대 중반. 홀로 사는 나는 이곳에서 20년 가까이 일해왔다. 직급은 부장이었지만 그건 그저 나이를 먹었기에 붙는 이름일 뿐이었다. 젊은 직원들에게 나는 그저 박 부장님이라는 이름에 조용하고 존재감 없는 배경이었다. 그들은 계속해서 그녀에 대해 떠들었다. 그녀의 이름은 한민지였다. 입사한 지 3년 차. 조용하고 착실한 젊은 여직원이었다. 항상 단정한 옷차림과 차분한 표정으로 제 할 일을 묵묵히 해내던 그녀. 그러나 며칠 전부터 그녀의 배가 눈에 띄게 불러왔고 사람들의 시선이 달라지기 시작했다. 친절했던 미소는 냉소로 바뀌었고 다정했던 목소리는 비아냥거림으로 변했다. 누구인지는 알아? 김 대리가 호기심 어린 목소리로 물었다. 글쎄, 회사 사람들은 아닌 것 같던데. 이 과장이 어깨를 으쓱였다. 만약에 우리 회사 사람이면 난리 났겠지. 젊은 애들이 뭐 그렇지. 책임감도 없이 그들의 대화는 마치 한 편의 드라마 같았다. 흥미진진하고 자극적이었다. 그러나 나에게는 그저 슬프게만 들렸다. 그들은 자신의 삶에 책임지지 않는 누군가를 비난하고 있었지만 나는 그들의 차가운 시선에서 내 삶의 그림자를 보았다. 나의 삶은 언제나 조용하고 단조로웠다. 결혼은 했었지만 짧고 덧없는 불꽃 같은 시간이었다. 아내는 병으로 일찍 세상을 떠났고 우리는 아이도 없었다. 그 후 나는 다시 사랑을 찾지 못했다. 아니, 찾으려 하지 않았다. 사랑이라는 감정은 내게 너무 무겁고 아픈 것이었다. 대신 나는 일에 몰두했다. 그렇게 이 회사에서 20년의 세월을 보냈다. 내 이름 뒤에는 박 부장이라는 직함이 붙었지만 그것은 마치 내가 더 이상 젊은 사람들과 어울릴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명서 같았다. 민지 씨의 모습이 떠올랐다. 그녀는 매일 아침 눈에 띄게 힘든 몸을 이끌고 출근했다. 한 번은 엘리베이터에서 그녀와 단둘이 마주친 적이 있었다. 그녀는 지친 표정으로 배를 감싸고 있었다. 나는 그녀의 그런 모습을 보며 왠지 모를 동질감을 느꼈다. 겉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 모두는 각자의 방식으로 외롭고 힘든 싸움을 하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다. 그녀의 임신은 사람들에게 호기심과 가십거리를 제공했지만 내게는 그저 한없이 안쓰러운 마음을 불러일으킬 뿐이었다. 어휴, 그래도 뱃속의 애는 무슨 죄야. 박 사원이 한숨을 쉬었다. 그들의 대화가 끝없이 이어지는 동안 나는 커피포트의 물이 다 끓었다는 것을 알리는 딸깍 소리를 듣고서야 정신을 차렸다. 뜨거운 물을 컵에 따르며 나는 생각했다. 저 여자는 지금 어떤 심정일까? 매일같이 쏟아지는 날카로운 시선과 수군거림 속에서 그녀는 과연 혼자서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을까? 그리고 나는 그저 멀리서 지켜보기만 하는 이기적인 방관자인가? 그날 오후 나는 민지 씨의 책상 쪽을 슬쩍 바라보았다.
그녀는 묵묵히 컴퓨터 화면을 보고 있었지만 나는 그녀의 굳게 담은 입술과 떨리는 손을 보았다. 그녀의 주변에는 아무도 없었다. 마치 투명한 벽이 그녀를 둘러싸고 있는 것만 같았다. 그녀의 등 뒤로 나는 그녀의 삶이 짊어진 무게를 어렴풋이나마 느낄 수 있었다. 그리고 그 순간 나는 그녀의 고통이 내 것인 양 느껴졌다. 한없이 외롭고 힘든 길을 홀로 걸어가는 사람의 고통. 나는 그녀에게 다가가고 싶었다. 따뜻한 말 한마디라도 건네고 싶었다. 하지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나는 그저 조용히 내 자리에 앉아 그들의 대화가 사라지기를 기다릴 뿐이었다. 하지만 그들의 대화는 멈추지 않았고 나는 그들의 냉소적인 웃음소리 속에서 나 자신의 비겁함을 보았다. 그날 이후 나는 민지 씨를 관찰하기 시작했다. 관찰이라는 단어는 좀 냉정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내게는 그게 유일한 방법이었다. 그녀에게 직접 다가가 말을 걸 용기가 없었기에 나는 조용히 그녀의 일상을 지켜보았다. 그리고 그녀의 삶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외롭고 힘겨워 보였다. 점심시간이 되면 대부분의 직원들은 335 짝을 지어 사무실을 나섰다. 그들은 맛집을 검색하며 떠들었고 서로의 옷차림을 칭찬하거나 최신 드라마 이야기를 나누며 웃었다. 그러나 민지 씨는 언제나 혼자였다. 그녀는 사람들이 다 나간 텅 빈 사무실에 남아 작은 도시락을 먹거나 혹은 몰래 회사를 빠져나가 어디론가 사라졌다. 나는 한 번은 그녀가 어디로 가는지 궁금해 뒤를 밟은 적이 있었다. 그녀가 향한 곳은 회사 근처의 허름한 분식집이었다. 화려하고 비싼 레스토랑이 즐비한 이 동네에서 그녀는 마치 숨어들 듯 그 분식집 안으로 들어갔다. 나는 조심스럽게 그녀의 옆 테이블에 앉았다. 그녀는 김밥 한 줄과 떡볶이를 시켰다. 그리고는 젓가락으로 떡볶이를 천천히 휘저으며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그 어떤 감정도 읽히지 않았다. 슬픔도, 분노도, 하다못해 초조함도 없었다. 그저 텅 비어 있었다. 마치 모든 감정을 소진한 사람처럼 그녀가 시킨 떡볶이와 김밥은 이곳의 시그니처 메뉴였다. 맛이 없기로 유명했지만 나도 신입사원 시절에는 주머니 사정이 여의치 않아 자주 들르던 곳이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우리 회사의 젊은 CEO인 김도현 대표도 이곳의 단골이었다. 그는 매주 금요일마다 이곳에 들러 똑같은 메뉴를 포장해 가곤 했다. 회사에서는 완벽주의자의 냉철한 사업가로 알려진 그가 이런 소박한 분식집에 오는 것이 늘 의아했다. 나는 그저 그의 독특한 식성이라고만 생각했다. 그때 민지 씨가 갑자기 젓가락을 내려놓고 배를 감쌌다. 그녀의 표정은 순간적으로 일그러졌고 나는 그녀가 통증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녀는 급히 화장실로 향했고 나는 그녀가 괜찮을지 걱정스러웠다. 그때였다. 식당 문이 열리고 한 남자가 들어섰다. 그는 바로 김도현 대표였다. 그는 늘 그랬듯 분식집 아주머니에게 포장을 부탁했다. 아주머니는 넉살 좋게 웃으며 오늘도 똑같은 걸로 라고 물었고 김 대표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주문한 음식이 나오기를 기다리며 휴대폰을 보고 있었다. 그때 화장실에서 민지 씨가 조심스럽게 걸어 나왔다. 그녀는 김 대표를 발견하고는 순간적으로 멈칫했다. 민지 씨의 얼굴에는 당황스러움과 함께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불안감이 스쳐 지나갔다. 김 대표는 휴대폰에서 시선을 떼고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들의 시선이 허공에서 마주쳤다. 나는 숨을 죽였다. 마치 한 편의 영화를 보는 것 같았다.
김 대표는 민지 씨에게 다가가 그녀의 손목을 부드럽게 잡았다. 그리고는 아주 작게, 아무도 들을 수 없을 만큼의 목소리로 속삭였다. 나는 그들의 대화를 들을 수 없었지만 김 대표의 표정에서 평소 회사에서는 볼 수 없었던 다정함과 걱정을 읽을 수 있었다. 그는 민지 씨를 진심으로 걱정하고 있었다. 민지 씨는 고개를 숙였고 그의 손길을 뿌리치지 않았다. 김 대표는 민지 씨를 데리고 계산대로 갔다. 아주머니는 의아한 표정으로 두 사람을 번갈아 보았지만 김 대표는 아무 말 없이 자신의 지갑에서 카드를 꺼내 떡볶이와 김밥 값을 계산했다. 민지 씨는 그에게서 멀찍이 떨어져 서 있었다. 마치 두 사람이 함께 있는 것이 누군가에게 들키면 안 된다는 듯이. 그들의 관계는 분명 단순한 상사와 부하 직원의 관계가 아니었다. 두 사람은 분식집을 나섰다. 나는 그들을 따라 나서지 않았다. 대신 나는 자리에 앉아 그들의 뒷모습을 생각했다. 그들은 분명 무언가를 숨기고 있었다. 그들의 눈빛과 행동에는 비밀스러운 유대감이 묻어 있었다. 그리고 나는 그날의 목격이 그저 우연히 지나가는 하나의 사건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느꼈다. 나는 김 대표가 포장해 갔던 떡볶이와 김밥, 그리고 그가 민지 씨에게 건넨 따뜻한 눈빛을 떠올렸다. 그리고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민지 씨가 겪고 있는 외로움은 단순히 동료들의 비난 때문만은 아닐지도 모른다는 것을. 어쩌면 그녀는 사랑하는 사람의 정체를 숨겨야 하는 고통 속에서 홀로 외로운 싸움을 하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것을. 그날의 분식집 사건 이후 나의 일상은 미묘하게 달라졌다. 나는 이제 더 이상 무심히 커피를 내리거나 점심시간에 홀로 밖으로 나가는 사람이 아니었다. 내 시선은 자연스럽게 민지 씨와 김도현 대표에게 향했다. 내가 그들의 비밀을 알게 된 유일한 증인이라도 된 것처럼. 나는 그들의 모든 움직임에서 어떤 의미를 찾으려 애썼다. 김 대표는 평소와 다름없이 냉철하고 완벽한 모습이었다. 그의 존재는 회사 전체를 짓누르는 무거운 공기 같았다. 직원들은 그가 나타나면 침묵했고 그의 눈치를 살폈다. 그는 항상 회의실에 틀어박혀 있거나 비서와 함께 바쁘게 움직였다. 그러나 나는 그의 행동에서 이전에는 보지 못했던 작은 틈들을 발견했다. 그는 회의실에서 나올 때면 언제나 민지 씨의 자리 쪽을 한 번씩 힐끗 쳐다보았다. 아주 짧고 아무도 눈치채지 못할 만큼 빠른 시선이었다. 마치 그녀가 그 자리에 잘 있는지 확인하는 것처럼. 때로는 민지 씨의 책상에 놓인 작은 텀블러를 바라보며 아주 미세하게 입꼬리를 올리기도 했다. 그건 미소가 아니었다. 그저 어떤 안도감 혹은 애틋함 같은 감정의 흔적이었다. 나는 그들의 비밀스러운 교류를 유일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었다. 민지 씨는 여전히 동료들의 수군거림 속에서 고통받고 있었지만 나는 그녀의 얼굴에서 그전에는 보지 못했던 희미한 희망을 보았다. 그녀는 더 이상 텅 빈 표정을 짓지 않았다. 대신 가끔씩 휴대폰을 보며 살짝 미소를 짓거나 손으로 배를 감싸며 무언가를 속삭이듯 중얼거렸다. 그건 분명 사랑하는 사람에게 보내는 메시지였을 것이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우연히 김 대표의 비서인 박 비서와 함께 엘리베이터를 타게 되었다. 평소 과묵했던 박 비서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박 부장님, 혹시 김 대표님께서 요즘 좀 달라지신 것 같다고 느끼신 적 없으세요? 그의 말에 나는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혹시 그들의 비밀이 들킨 걸까? 나는 아무렇지 않은 척 물었다. 글쎄, 예전이나 지금이나 한결같이 일만 하시는 것 같던데.
박 비서는 피식 웃었다. 겉으로는 그렇죠. 근데 저한테는 다 보여요. 예전에는 일에만 미쳐 있었는데 요즘은 뭐랄까 인간적인 모습이 보인다고 해야 할까요? 그는 말을 이었다. 며칠 전에는 김 대표님이 저한테 갑자기 그러시더라고요. 박 비서, 혹시 임신한 아내에게 좋은 음식이 뭐가 있을지 알아봐 줄 수 있나 하고요. 전 깜짝 놀랐죠. 대표님이 결혼하셨다는 얘기도 없었는데 그의 말에 나는 왠지 모를 안도감과 함께 슬픔을 느꼈다. 김 대표는 자신의 아내와 아이를 걱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들의 관계는 세상에 알려져서는 안 되는 비밀이었다. 그건 그만큼 그들에게 큰 부담이었다는 것을 의미했다. 혹시 대표님 사모님께서 임신하신 거예요? 나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네. 근데 대표님께서 주변에 알리지 말라고 신신당부하셨어요. 그냥 조용히 결혼하셨다고만 하시고 왜 그래야 하는지 말씀은 안 하시더라고요. 나는 그들의 사정을 짐작할 수 있었다. 아마도 김 대표는 자신이 능력 있는 젊은 CEO로서 사람들의 기대를 받는 동시에 평범한 한 가정의 가장이 된다는 것에 대한 부담을 느꼈을 것이다. 그리고 민지 씨는 그 관계가 세상에 알려졌을 때 겪게 될 혼란과 비난을 두려워했을 것이다. 그들은 서로를 보호하기 위해 거짓말 속에 숨어든 것이었다. 그날 오후 나는 다시 민지 씨의 자리 쪽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여전히 혼자였다. 동료들은 그녀를 피했고 그녀는 그 시선들 속에서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해냈다. 그녀의 배는 이제 눈에 띄게 불러 있었다. 나는 그녀의 모습에서 강인함을 보았다. 그녀는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의 곁에는 그녀의 아이, 그리고 그녀의 남편인 김도연 대표가 있었다. 비록 눈에 보이지는 않았지만 나는 그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 유대감을 느낄 수 있었다. 나는 왠지 모르게 마음이 편안해졌다. 그들이 겪는 고통은 여전히 크겠지만 그들은 서로에게 기대며 이겨내고 있었다. 그리고 나는 그들의 비밀을 지켜주는 유일한 증인으로서 그들의 행복을 조용히 응원하기로 마음먹었다. 이 작은 회색빛 사무실 안에서 나는 외로웠던 한 남자가 아닌 누군가의 진정한 사랑을 지켜보는 따뜻한 방관자가 되었다. 내 삶은 언제나 예측 가능했다. 아침에 일어나 회사로 향하고 점심을 먹고 저녁이 되면 집으로 돌아와 혼자 밥을 먹었다. 반복되는 이 일상은 내게 평온함과 동시에 깊은 외로움을 안겨주었다. 그러나 민지 씨와 김 대표의 비밀을 알게 된 후부터 나의 삶에 작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나는 더 이상 그저 무심히 하루를 보내는 사람이 아니었다. 그들의 이야기는 마치 내 삶의 일부가 된 것 같았다. 나는 점심시간이면 일부러 분식집 쪽으로 걸어갔다. 민지 씨와 마주칠 일은 없었지만 그 장소에 서 있는 것만으로도 나는 그들의 비밀을 공유하는 듯한 묘한 감정을 느꼈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퇴근길에 회사 근처의 편의점에서 민지 씨를 마주쳤다. 그녀는 계산대 앞에서 작은 우유팩을 들고 서 있었다. 그녀의 배는 이제 눈에 띄게 커져 있었고 그녀는 이전보다 훨씬 더 지쳐 보였다. 민지 씨, 퇴근하시는 길인가요? 내 목소리에 그녀는 화들짝 놀라며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은 토끼처럼 동그랗게 커졌고 얼굴에는 불안감이 스쳐 지나갔다. 아마도 그녀는 내가 회사에서 자신을 놀리던 동료들 중 하나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나는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다. 오늘 날씨가 좀 쌀쌀하네요. 몸 조심하셔야겠어요. 그녀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다. 나는 더 이상 그녀에게 말을 걸 용기가 나지 않았다. 그때였다. 편의점 문이 열리고
익숙한 얼굴이 들어섰다. 김도현 대표였다. 그는 나를 보고는 잠시 멈칫했다. 그리고는 민지 씨를 바라보았다. 그들의 눈빛이 교차하는 순간 나는 그들의 관계가 얼마나 깊은지 다시 한번 깨달았다. 그들의 시선에는 연인이나 부부에게서만 볼 수 있는 짙은 애정이 담겨 있었다. 박 부장님, 여기서 뵙네요. 김 대표는 평소의 냉철한 모습과는 달리 약간의 긴장감이 서려 있는 목소리로 내게 인사를 건넸다. 나는 어색하게 웃으며 네, 잠시 들렀습니다. 라고 답했다. 민지 씨는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서 있었다. 그녀는 마치 김 대표의 존재가 자신의 비밀을 들키게 할까봐 두려워하는 것 같았다. 김 대표는 민지 씨에게 다가갔다. 그리고는 그녀가 들고 있던 우유팩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었다. 괜찮아. 그의 목소리는 너무나 부드러웠다. 나는 그가 그런 따뜻한 목소리를 낼 수 있다는 것에 놀랐다. 민지 씨는 고개를 끄덕였다. 김 대표는 그녀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그 순간 나는 그들이 단순한 상사와 부하 직원의 관계가 아니라 서로에게 깊은 사랑과 신뢰를 느끼는 부부라는 것을 확신했다. 저녁은 먹었어요. 내가 끓여줄게요. 김 대표의 말에 민지 씨는 눈물을 글썽였다.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당신도 피곤할 텐데. 아니야. 오늘은 내가 해주고 싶어. 당신 요즘 너무 힘들어하잖아. 그의 말에 민지 씨는 결국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소리내어 울지 않았다. 그저 어깨를 들썩이며 눈물을 훔칠 뿐이었다. 나는 그들의 대화를 들으며 왠지 모를 슬픔과 함께 따뜻함을 느꼈다. 그들은 남들의 시선 속에서 고통받고 있었지만 그들만의 세계에서는 서로를 깊이 사랑하고 위로하고 있었다. 김 대표는 민지 씨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그리고는 나를 향해 돌아섰다. 박 부장님, 저희가 걱정 마세요. 저는 아무것도 보지 못했습니다. 나는 그의 말을 끊으며 말했다. 저도 외로움을 아는 사람이라서요. 내 말에 김 대표의 눈은 잠시 흔들렸다. 그는 나를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그리고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내게 감사하다는 말도 미안하다는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러나 나는 그의 눈빛에서 모든 것을 읽을 수 있었다. 그건 내 대한 믿음과 고마움, 그리고 그들의 비밀을 이해해 준 한 사람에 대한 깊은 유대감이었다. 나는 그들에게서 먼저 돌아섰다. 편의점 문을 나서며 나는 그들의 뒷모습을 보았다. 김 대표는 민지 씨의 허리를 감싸고 조심스럽게 걸어가고 있었다. 그들은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나는 그들의 따뜻한 뒷모습을 보며 내 마음속에 오랜 외로움이 조금씩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다. 그날의 만남 이후 나는 왠지 모를 기대감에 차 있었다. 그들의 비밀스러운 관계가 언제까지 지속될 수 있을까 하는 의문과 함께 그들이 세상의 모든 비난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을까 하는 희망이 내 마음속에 공존했다. 그리고 나는 그들의 이야기가 단순한 가십거리가 아닌 진정한 사랑과 용기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다. 며칠 후 나는 김 대표에게서 뜻밖의 메시지를 받았다. 퇴근길에 그가 보낸 것이었다. 부장님, 잠시 저와 차 한잔 하실 수 있을까요?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망설이지 않고 승낙했다. 우리는 회사 근처의 한적한 카페에서 만났다. 그는 평소처럼 정갈한 슈트 차림이었지만 그의 눈빛에는 왠지 모를 긴장감과 결의가 서려 있었다. 부장님께 먼저 말씀드리는 게 옳다고 생각했습니다. 그의 말에 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사실 민지 씨는 제 아내입니다. 나는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었지만 그의 입에서 직접 그 말이 나오자 나는 왠지 모르게 뭉클해졌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커피잔을 들었다. 저희는 1년 전에 결혼했습니다. 회사에 알리지 않은 이유는 제가 부족한 탓입니다. 저는 민지 씨를 보호하고 싶었고 제 위치가 그녀에게 불필요한 부담을 줄까봐 두려웠습니다. 저희는 그냥 평범한 부부로 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저의 오만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후회와 자책감이 묻어 있었다. 그는 말을 이었다. 민지 씨가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순간 저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제가 그녀에게 얼마나 큰 짐을 지게 했는지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매일같이 동료들의 수군거림을 견뎌야 했고 혼자서 외로운 싸움을 해야 했습니다. 모두 저의 잘못입니다. 그는 고개를 푹 숙였다. 나는 그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다. 아닙니다. 대표님,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고 싶은 마음은 누구에게나 있는 법이죠. 민지 씨도 대표님을 깊이 사랑하기에 감당했던 것일 겁니다. 내 말에 그는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살짝 고여 있었다. 저 부장님께 한 가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나는 조용히 그를 바라보았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다음 주 금요일 회사 전체 직원들을 모아 점심 회식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민지 씨와의 관계를 공개할 겁니다. 부장님께서 저희 옆에 함께 서주실 수 있을까요? 굳이 말씀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그저 저희를 응원해 주시는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저희는 용기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는 그의 부탁에 깜짝 놀랐다. 그는 왜 하필 내게 이런 부탁을 하는 것일까? 나는 그저 조용하고 눈에 띄지 않는 사람이었는데. 하지만 나는 그의 눈을 보며 깨달았다. 그는 나를 나이와 직급을 떠나 한 명의 인생 선배로서 그리고 자신의 비밀을 지켜준 믿을 만한 사람으로서 존경하고 있었던 것이다. 물론이죠. 두 분의 가장 중요한 날에 함께하겠습니다. 내 대답에 그는 활짝 웃었다. 그 웃음은 회사에서는 단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진심 어린 순수한 웃음이었다. 나는 그의 웃음을 보며 왠지 모를 감동을 느꼈다. 그는 단순히 회사의 CEO가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아내와 뱃속의 아이를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걸고 용기를 내는 한 남자였다. 나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다. 다음 주 금요일, 그들의 비밀이 세상에 공개되는 순간을 상상했다. 어떤 직원들은 놀라워할 것이고, 어떤 이들은 당황할 것이며, 어떤 이들은 그들의 사랑을 비난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믿었다. 그들의 진심이 모두에게 전달될 것이라고. 그리고 나는 그들의 용기를 응원하는 첫 번째 증인이 될 것이다. 나의 오랜 외로움은 그들의 사랑 이야기와 함께 서서히 사라지고 있었다. 금요일, 평범했던 하루가 특별한 의미를 갖게 되었다. 사무실은 오전 내내 평소와 다름없는 분위기였다. 민지 씨는 부쩍 커진 배를 감싸고 조심스럽게 걸어 다녔고 동료들의 수군거림은 여전했다. 나는 그들의 시선이 얼마나 날카로운지 알고 있었기에 그녀가 받을 상처가 걱정되었다. 그러나 민지 씨는 의외로 차분했다. 그녀의 얼굴에는 미약하지만 분명한 결의가 서려 있었다. 아마도 그녀는 오늘이 자신에게 얼마나 중요한 날인지 알고 있었을 것이다. 정고가 가까워지자 김 대표의 비서인 박 비서가 마이크를 들고 안내했다. 잠시 후 12시 30분, 김도현 대표님께서 직원 여러분들께 드릴 말씀이 있다고 합니다. 모두 회의실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직원들은 의아한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다. 무슨 일이지? 긴급 회의인가? 아니, 회식이라던데. 김 대표님이 웬일로?
무슨 발표라도 하시려는 건가? 모두가 웅성거리는 가운데 나는 민지 씨의 자리 쪽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이미 짐을 챙겨 조용히 회의실로 향하고 있었다. 그녀의 발걸음은 불안해 보였지만 동시에 단단했다. 나는 그녀의 뒤를 따랐다. 회의실은 이미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다. 모두가 자리에 앉았고 마침내 김 대표가 회의실로 들어섰다. 그는 평소처럼 단정한 슈트 차림이었지만 그의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 진지하고 굳건했다. 그는 마이크 앞에 섰다. 그리고 그의 옆에는 민지 씨가 서 있었다. 직원들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모두가 숨을 죽인 채 그들을 바라보았다. 회의실 안은 순식간에 정적이 흘렀다. 민지 씨는 김 대표의 옆에 서서 손으로 배를 감싸고 있었다. 그녀의 눈은 불안하게 흔들렸지만 그녀는 고개를 숙이지 않았다. 김 대표는 마이크를 들고 천천히 입을 열었다. 직원 여러분, 오늘 이렇게 모두를 모이게 한 이유는 개인적인 소식을 전하기 위함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회의실 전체에 울려 퍼졌다.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사람이 있습니다. 제 아내 한민지입니다. 그의 말에 회의실은 발칵 뒤집혔다. 사람들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서로를 바라보았다. 뭐라고? 저 여자가 김 대표님의 아내라고? 말도 안 돼. 직원들의 얼굴에는 충격과 혼란, 그리고 불신이 뒤섞인 표정들이 교차했다. 특히 민지 씨를 비난했던 직원들의 얼굴은 당황스러움으로 굳어 있었다. 그들은 이제까지 자신들이 모욕했던 대상이 회사의 최고 경영자의 아내라는 사실에 경악했다. 김 대표는 흔들림 없이 말을 이어나갔다. 저희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결혼 사실을 비밀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민지 씨는 많은 오해와 고통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그동안 민지 씨에게 상처를 주었던 모든 분들께 용서와 이해를 구합니다. 그의 말에 여기저기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때였다. 민지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저는 단지 이 사람과 평범하게 살고 싶었을 뿐입니다. 저희 아이도 이 세상에. 그녀의 목소리는 더 이상 이어지지 못했다. 그녀는 감정에 북받쳐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다. 김 대표는 그런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그는 그녀의 눈물을 닦아주며 말했다. 괜찮아. 내가 여기 있잖아. 나는 그들의 모습을 보며 눈물이 핑 돌았다. 그들은 더 이상 숨지 않았다. 세상의 모든 비난과 편견을 마주하고 자신들의 사랑과 아이를 지키기 위해 용기를 낸 것이었다. 그때 나는 나도 모르게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는 그들을 향해 천천히 걸어갔다. 나는 민지 씨와 김 대표의 옆에 섰다. 내 존재는 그들에게 작은 용기가 되어줄 것이라고 생각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그들의 곁에 묵묵히 서 있을 뿐이었다. 사람들은 나를 보고 더 놀라는 눈치였다. 그들은 내가 이 일과 관련이 있을 것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을 것이다. 나는 그들의 놀라움 속에서 내가 더 이상 방관자가 아닌 그들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었다는 것을 느꼈다. 회의실은 여전히 혼란스러웠다. 그러나 나는 그들의 용기 있는 고백이, 그리고 그들의 진심이 이 모든 혼란을 잠재울 것이라고 믿었다. 그들의 사랑은 그 어떤 비난과 편견보다 강했기 때문이다. 회사 회의실에서 벌어진 그 사건은 단순한 충격을 넘어선 지진과도 같았다. 모두가 굳어버린 침묵 속에서 몇몇 직원들은 민지 씨에게 다가와 조심스럽게 사과를 건넸다. 그들은 자신들의 무지함과 경솔함에 대해 부끄러워하며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그런 것은 아니었다. 이 과장은 불편한 표정으로 헛기침을 하며 말했다.
아니, 대표님, 아무리 개인적인 일이라지만 회사에 너무 큰 혼란을 주시는 거 아닙니까? 저희는 대표님의 아내가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지도 못하고 그의 말은 공허한 변명에 불과했다. 그가 정말 불편해했던 것은 회사의 혼란이 아니라 자신이 그동안 한민지라는 한 인간에게 얼마나 모욕적인 행동을 했는지에 대한 부끄러움이었다. 김 대표는 차갑게 그를 바라보았다. 이 과장님, 회사에 혼란을 준 것은 제가 맞습니다. 하지만 한 사람의 삶을 존중하지 않고 함부로 판단하고 수군거린 것도 사실입니다. 저는 그분들께 사과를 요구할 권리가 없지만 제 아내에게 상처를 준 것에 대해서는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의 단호한 말에 이 과장은 얼굴이 빨개져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나는 김 대표의 옆에서 조용히 그를 바라보았다. 그는 이제 더 이상 냉철한 사업가가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아내를 지키기 위해 용감하게 나서는 한 남자였다. 그날 이후 사무실의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었다. 더 이상 민지 씨를 향한 날카로운 시선이나 수군거림은 없었다. 그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직원들은 그녀에게 조심스럽게 다가와 안부를 물었고 어떤 이들은 아기에게 좋은 것을 추천해 주기도 했다. 민지 씨는 처음에는 어색해했지만 점차 마음을 열고 그들과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다. 그녀의 얼굴에는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편안함과 행복이 서려 있었다. 하지만 그들의 시련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가족들의 반대가 시작된 것이다. 어느 날 오후, 김 대표는 평소와 달리 지쳐 보이는 모습으로 사무실에 나타났다. 나는 그에게 차를 건네며 조심스럽게 물었다. 무슨 일 있으세요? 대표님, 그는 한숨을 쉬며 말했다. 부모님께서 민지 씨를 인정하지 않으세요. 당신은 회사를 이끌어야 할 사람인데 왜 신분도 없는 평범한 직원과 결혼했냐고. 나는 그의 말을 들으며 분노를 느꼈다. 그들에게 사랑은 사람의 가치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지 못하는 것일까? 나는 그들에게 진심 어린 조언을 해주고 싶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대표님, 저는 인생의 많은 것을 잃어본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냈고 혼자서 외롭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에서야 깨달았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곁에 둘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행복인지. 부모님의 반대도 중요하겠지만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두 분의 사랑입니다. 두 분이 서로를 믿고 지지한다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겁니다. 내 말에 김 대표는 멍하니 나를 바라보았다. 그는 내 말에서 진심을 느꼈을 것이다. 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부장님, 감사합니다. 부장님 말씀대로 저는 민지 씨와 저희 아이를 위해 이 모든 것을 이겨낼 겁니다. 며칠 후 나는 점심시간에 민지 씨와 김 대표가 함께 식사하는 모습을 보았다. 그들은 더 이상 비밀스럽게 행동하지 않았다. 김 대표는 민지 씨에게 직접 밥을 먹여주기도 하고 그녀의 배를 쓰다듬으며 아이와 대화를 나누기도 했다. 그들의 모습은 너무나 평화롭고 아름다웠다. 사람들은 그들의 모습에 더 이상 수군거리지 않았다. 그들의 진심이, 그리고 그들의 사랑이 모든 편견을 이겨냈기 때문이다. 나는 그들의 행복한 모습을 보며 왠지 모를 안도감을 느꼈다. 그들의 이야기는 단순한 동료들의 가십거리에서 시작되었지만 이제는 사랑과 용기, 그리고 서로를 향한 믿음에 대한 감동적인 이야기가 되었다. 그리고 나는 그들의 삶에 작은 빛을 비춰준 한 사람으로서 그들의 행복을 진심으로 축복했다. 민지 씨의 배는 이제 만삭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회사에 출근하지 않고 집에서 출산을 준비했다. 나는 가끔씩 점심시간에 그녀의 책상에 놓여있던 작은 화분을 들여다보곤 했다. 누군가에게는 그저 평범한 화분일 뿐이었지만 내게는 그 화분이 민지 씨의 삶과 닮아 있는 것 같았다. 조용하고 소박하지만 그 안에는 굳건한 생명력이 숨 쉬고 있었다. 김 대표는 아내의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더 바쁘게 움직였다. 하지만 나는 그의 얼굴에서 피곤함보다는 행복을 읽을 수 있었다. 그는 회의 중에도 수시로 휴대폰을 확인했고 민지 씨와 통화를 할 때면 그의 목소리는 한없이 부드러워졌다. 그는 더 이상 외로운 천재 경영인이 아니었다. 그는 아내와 아이를 위해 기꺼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치는 한 가정의 가장이었다. 어느 날 저녁, 나는 퇴근길에 김 대표와 마주쳤다. 그는 내게 다가와 조심스럽게 물었다. 부장님, 시간 괜찮으시면 저희 집에 들러주실 수 있으세요? 민지 씨가 부장님께 꼭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싶다고 해서요. 나는 그의 뜻밖의 제안에 잠시 망설였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그들의 집에 초대받은 유일한 사람이었다. 그들은 나를 그들의 비밀스러운 세계로 초대했다. 그건 내게 큰 영광이자 감동이었다. 그들의 집은 소박했지만 온기로 가득 차 있었다. 거실에는 아기용품들이 가득했고 부엌에서는 맛있는 냄새가 났다. 민지 씨는 푸른 배를 안고 내게 인사를 건넸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불안해하거나 움츠러들지 않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행복한 예비 엄마의 미소가 가득했다. 박 부장님, 그동안 정말 감사합니다. 부장님이 아니었으면 저 혼자서는 버티지 못했을 거예요. 민지 씨는 울먹이며 말했다. 나는 그녀의 진심 어린 말에 목이 메어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때 김 대표가 내게 다가와 말했다. 부장님, 민지 씨를 처음 만났을 때 저는 그녀에게서 부장님과 같은 외로움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녀를 지켜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녀를 외롭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부장님께서 저희의 관계를 이해해 주시고 저희를 응원해 주신 덕분에 저희는 용기를 낼 수 있었습니다. 나는 그들의 말을 들으며 눈물을 흘렸다. 그들은 내가 그들에게 준 작은 용기에 대해 너무나도 감사해하고 있었다. 하지만 나는 그들에게서 더 많은 것을 얻었다. 나는 그들의 사랑 이야기 속에서 나의 오랜 외로움을 치유받고 있었다. 나는 그들의 모습을 보며 내가 잃어버렸던 삶의 의미를 다시 찾고 있었다. 그날 저녁, 우리는 함께 저녁 식사를 했다. 따뜻한 밥과 국을 먹으며 우리는 삶과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나는 내가 살아왔던 고독한 삶에 대해 이야기했고 김 대표는 민지 씨와의 만남과 사랑에 대해 이야기했다. 민지 씨는 조용히 우리의 이야기를 들으며 미소 지었다. 부장님, 저희 아기 이름은 박준혁으로 지을까 해요. 민지 씨의 말에 나는 깜짝 놀랐다. 박준혁, 내 이름이었다. 나는 믿을 수 없다는 듯 그들을 바라보았다. 김 대표는 웃으며 말했다. 부장님처럼 훌륭한 사람이 되라고. 저희 아이에게도 박 부장님의 따뜻한 마음이 전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더 이상 눈물을 참을 수 없었다. 그들은 나에게 단순한 감사의 표시를 넘어 그들의 삶의 한 부분을 선물했다. 나는 그들의 사랑 속에서 나의 존재가 의미를 갖게 되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들은 내가 잃어버렸던 가족을 선물해 주었고 나는 그들의 용기를 응원하며 나의 삶을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되었다. 몇 주 후 민지 씨에게서 연락이 왔다. 아이가 태어났다는 소식이었다. 나는 한달음에 병원으로 달려갔다. 김 대표는 이미 그곳에 있었다. 그는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는지
눈이 충혈되어 있었지만 그의 얼굴에는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행복이 가득했다. 부장님 오셨어요. 그는 나를 보자마자 활짝 웃으며 다가왔다. 우리는 아무 말 없이 서로를 마주 보았다. 나는 그의 눈빛에서 이제 더 이상 불안이나 초조함을 찾을 수 없었다. 그건 한 아이의 아버지로서, 한 여자의 남편으로서 느끼는 충만함이었다. 민지 씨는요, 방금 잠들었어요. 너무 힘들었을 텐데. 그는 민지 씨가 있는 병실 문을 조심스럽게 열었다. 민지 씨는 침대에서 곤히 잠들어 있었다. 그녀의 옆에는 작은 아기가 평화롭게 누워 있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아기에게 다가갔다. 아기는 눈을 꼭 감고 새근새근 숨을 쉬고 있었다. 나는 왠지 모르게 눈물이 핑 돌았다. 내가 잃어버렸던 아이. 내가 결코 가질 수 없었던 아이. 그 아이를 이렇게라도 만날 수 있다는 사실이 내게는 큰 기쁨이었다. 김 대표는 아기를 조심스럽게 안아들었다. 그리고는 내게 아기를 보여주었다. 부장님, 저희 아들입니다. 박준혁이라고 지었어요. 나는 떨리는 손으로 아기의 작은 손을 잡았다. 아기는 잠시 꼼지락거리더니 내 손가락을 꼭 쥐었다. 그 작은 손의 따뜻함이 내 마음속 깊은 곳까지 전해지는 것 같았다. 나는 내 오랜 외로움이 그 순간 완전히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다. 그날 밤 나는 병원 로비에 있는 의자에 앉아 한참 동안 생각했다. 나는 나의 삶을 한탄하며 살아왔다. 왜 나는 혼자일까? 왜 나에게는 가족이 없을까? 그러나 나는 오늘 이 아이의 작은 손을 잡고서 깨달았다. 가족이라는 것은 혈연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사랑과 이해, 그리고 서로를 향한 진심으로 만들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김 대표와 민지 씨는 내게 가족을 선물했다. 그들은 내가 겪었던 고통을 이해해 주었고, 내가 그들에게 준 작은 용기에 대해 감사해 했다. 그리고 그들은 그들의 삶의 가장 소중한 순간에 나를 초대했다. 그건 내게 가장 큰 선물이었다. 며칠 후 나는 회사에 사직서를 냈다. 갑작스러운 나의 결정에 직원들은 놀라워했다. 특히 김 대표는 나를 만류했다. 부장님, 갑자기 왜 그러세요? 아직 은퇴하실 나이도 아니잖아요. 나는 미소 지으며 말했다. 대표님, 저는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닙니다. 제가 있어야 할 곳은 여기가 아닌 것 같습니다. 나는 그에게 내가 그동안 느꼈던 감정들, 그리고 이제는 내가 내 삶을 다시 시작해야 할 때라는 것을 이야기했다. 그는 내 이야기를 듣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내가 어떤 결정을 내렸는지 이해해 주었다. 퇴근하는 마지막 날, 나는 텅 빈 사무실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다. 20년 동안 익숙했던 풍경이었다.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회색빛 도시가 아니라 내가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얼굴이 떠올랐다. 나는 나의 짐을 챙겨 회사 문을 나섰다. 밖에는 김 대표가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내게 다가와 따뜻하게 포옹했다. 부장님, 그동안 정말 감사했습니다. 부장님 덕분에 저와 민지, 그리고 우리 준혁이 모두 행복해졌습니다. 나는 아무 말 없이 그를 마주 안았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나는 그들의 사랑 속에서 나의 삶의 진정한 의미를 찾았다. 나는 회사를 떠나고 나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더 이상 아침 일찍 일어나 만원 버스에 몸을 싣거나 차가운 커피포트 앞에서 무의미한 시간을 보내지 않았다. 나는 작은 도시 외곽에 있는 낡은 집을 고쳐 작은 서점을 열었다. 서점의 이름은 준혁이네 책방이었다. 사람들은 왜 서점 이름이 준혁이냐고 물었고 나는 그때마다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제가 아주 소중히 생각하는 아이의 이름입니다. 나의 서점은 특별한 곳은 아니었다. 그저
작은 책들과 따뜻한 커피 한 잔을 마실 수 있는 공간이었다. 그러나 나는 이 공간에서 진정한 평화를 찾았다. 나는 손님들과 책에 대해 이야기하고 가끔은 그들의 삶에 대해 듣기도 했다. 나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나는 혼자가 아니었다. 김 대표와 민지 씨는 가끔씩 서점에 들렀다. 그들은 이제 더 이상 회사라는 껍데기 속에 갇혀있지 않았다. 그들은 평범한 부부였다. 김 대표는 넥타이를 풀고 편안한 차림으로 왔고, 민지 씨는 그의 손을 잡고 행복하게 웃었다. 그들의 곁에는 작고 귀여운 아들 준혁이가 있었다. 부장님, 저희 왔어요. 김 대표의 목소리에 나는 활짝 웃으며 그들을 맞이했다. 준혁이는 이제 제법 걸음마를 하는 아이가 되어 있었다. 그는 나를 보자마자 달려와 내 다리에 매달렸다. 나는 그 작은 아이를 품에 안았다. 그 아이의 작은 심장 소리가 내 가슴에 전해지는 것 같았다. 준혁아, 부장님께 인사드려야지. 민지 씨의 말에 준혁이는 내 얼굴을 쳐다보며 천진난만하게 웃었다. 나는 그 아이의 웃음에서 나의 과거의 상처가 모두 치유되는 것을 느꼈다. 우리는 함께 서점의 작은 테이블에 앉아 커피를 마셨다. 김 대표는 회사에서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했고, 민지 씨는 준혁이의 성장 과정을 자랑했다. 나는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행복하게 미소 지었다. 그들은 더 이상 CEO와 여직원이 아니었다. 그들은 나의 가족이었다. 어느 날, 민지 씨는 나에게 조심스럽게 물었다. 부장님, 저희가 부장님의 삶에 혹시라도 부담을 드린 건 아닌지. 나는 그녀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부담이란요. 두 분 덕분에 저는 새로운 삶을 찾았습니다. 두 분은 저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내 말에 민지 씨는 눈물을 글썽였다. 그녀는 김 대표를 바라보았고, 두 사람은 서로를 따뜻하게 마주보았다. 나는 그들의 사랑이 얼마나 굳건한지 다시 한번 깨달았다. 그들은 서로에게, 그리고 나에게 가장 소중한 존재였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난다. 나는 더 이상 회색빛 사무실에 앉아 외로움을 견디는 남자가 아니다. 나는 따뜻한 서점에서 커피를 내리고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평범한 사람이다. 이 이야기는 그들의 사랑을 지켜보는 나의 이야기이자 그들의 사랑을 통해 구원받은 나의 이야기다. 삶은 때때로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지만 그 속에서 우리는 진정한 사랑과 희망을 찾을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이 나에게는 가장 소중한 행복이었다.